자살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실연이나 해고가 자살을 고려할 이유가 된다고 암시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 물론 실연이나 해고가 촉발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자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살자는 너무 유약해서 누구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조차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반드시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현상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운 일도 드물지 않다. 가까운 사람이 자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가다가도 그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면 걱정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살고자 하는 욕망의 때로는 죽고자 하는 욕망만큼 강렬하기도 하다. 번역상의 오류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글에서 저자는 자살과 자해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흔히 자해가 약한 정도의 자살 시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과 자해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살은 죽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개 자해는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해는 자살과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연구자들이 제안한 개념이 비자살적 자해인데요. 물론 비자살적 자해가 반복됨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자살 시도로 인해 초래될 법한 통증에 대한 공포가 감소되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저 같은 임상심리학자는 자해의 전체 빈도보다는 자해로 인해 초래되는 통증의 강도와 자해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말기 혹은 초기 성인기라고 표현되는 대학생 시기에 자해 시도력이 있는 사람이 30%에서 50%가량이나 됩니다. 흔히 고조된 긴장이나 불안, 절망감, 분노 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해를 하게 되는데요. 보다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비의도적으로 우연하게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조건화가 됨으로써 이후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의도적으로 상처 입히는 자해 행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이 SNS나 드라마, 영화, 너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자해와 자해 방법을 학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